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욱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은 못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예상 못했지만 뭐 환영할 일이죠. 교착된 한반도 정세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까 보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얘기가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기 행정 출범한 이후부터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작년에 10월에 경주 에이펙 올 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만 회동이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전의 출구를 찾기 어렵고 그리고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를 전환하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일기 행정부 때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마중물 해가지고 두 정상이 회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긴 하지만 연합 훈련을 축소할 결정을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기도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올해 안에 북미 회담이 어느 정도 좀 공식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조금 더 일찍 지난해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 북한만을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일단 대화의 물꼬를 이제 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것이 무슨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너무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다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언젠가 할 것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은 다른 일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한 다른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미처 많은 시간을 내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눈길을 끄는데 57개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57, 그러니까 57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추정의 영역인 거고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추산을 해볼 때 북한이 약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30개 정도 이상을 더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60개, 100개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네.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숫자를 갖다가 근사치로 붙인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나올 보도가 있으면 좀 참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57개면은 전문가들 추산하는 60개에 거의 부합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걸 보면 예. 북한의 핵 역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를 했는데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면 네. 그렇다면 미국이 정책적인 목표가 변하는 것이냐 뭐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협상을 다시 나올 때 협상의 트레스홀드라고 했는 기준점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러한 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그 핵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뀌게 되면 네. 미국 국내적으로 반발도 상당히 클 거고요. 예.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정책적 혼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 주변의 유관국들의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절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도 저희가 정황 교수님과 저하고 이제 아웃리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게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법. 그래서 이제 동결 축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폐기로 가는 이러한 그 모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지만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군축, 비확산 이러한 접근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대북 정책은 바뀌진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이제 보유량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공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57개라고 이렇게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과시 이 욕구가 이제 제일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잖아요. 네. 아마 그냥 뭐 툭 던지지는 않았을 거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어떤 기억에 오류가 생겨서 숫자가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아마 실무선에서 보고받은 숫자를 근거로 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숫자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동안 추정해왔던 60개 안팎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뭐 혹시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사실상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수치로 이제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수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포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또 이제 약간의 좀 과장이 있는 거고요. 예. 아마도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60개에 가까운 수치의 이제 핵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 또 우리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감대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비핵화라는 것만을 끊임없이 주장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게을리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숫자를 늘려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이 더 가면 북한은 금세 이제 100개의 탄두를 가지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정신승리를 위해서 비핵화만을 부르짖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을 여기서 중단시키고 더 이상 많은 핵을 가지지 않게 하고 비핵화는 우리 후대들의 어떤 그 결정 영역으로 좀 남겨놓는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고 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조금 보면 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떤 걸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완전히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군부를 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신속한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쁠 것이 없는 판이죠. 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한미 연합훈련을 자체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이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그 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목표는 아예 그거를 중단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흥미로운 그 답변은 북미 정상간 소통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 간의 관계는 의연하게 훌륭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재 그 북미 간에 뭔가 좀 가시적으로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접촉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북미 정상회담가 재개될 그럴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2018년 19년에 비해서 몸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몸값을 받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익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당장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미국 국내의 반발뿐만 아니라 또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무기 숫자를 언급했듯이 또 지난번에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공식적인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것은 거의 이제 근접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시 정책 이것이 이제 완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북한은 결국 체제 유지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지금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러시아, 중국과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북한의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장 이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에 판문점에서 만났던 두 정상의 모습도 보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은 11월 중국 에이펙이 유력하다. 시점 정도까지는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아니라 이거 정말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양으로 가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죠. 물론 이제 11월 에이펙 중국 선전에서 개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바쁜 일정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노후한 비행기 그리고 예전처럼 또 열차를 타고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그 북한과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서 만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따져보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중국 선전 에이펙에 참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가장 좋은 기회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8월이니까 11월 정도 된다면 11월 18, 19일이니까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1월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려하는 중국 측의 우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먼저 중국의 어떤 그 리더십, 시진핑 주석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시진핑 주석이 다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에 참석을 한다면 선전에 참석을 온다면 그 중국의 초청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신스텔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것이 중국이 바라는 그림과 부합할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제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잘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다른 지역이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평양 이런 데서 이제
양자회담을 갖는 게 필요할 건데 그렇다면 본다면 이제 중국 다른 지방 지역을 따를 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 이제 시진핑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베이징에서 만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판문점을 그려봤는데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국과의 관계가 북한이 좀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일기댐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파괴적인 또 다른 그림을.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간다면 아니면 뭐 원산 갈마라든지 상업지구로 간다면 그렇게 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기를 뛰어넘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겠죠. 미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 그래서 바이든도 못한, 오바마도 못한 것을 이루는 위대한 대통령.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도자를 평양, 그다음에 어떤 북한 땅으로 해서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러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제 그 평양이나 아니면 북한 땅, 특히 평양에서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미국과 북한에게도 보다 더 어떤 외교 성과로 치부되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만나는 장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북한 모두에게 뭐 지금 나쁠 게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나아가서 미국 중간 선거에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약간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간 선거는 11월 초잖아요. 그리고 에이펙은 지금 11월 18일 즈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모든 것이 다 뭐 나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이제 선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이 계산적인 성격을 보면 이왕 회담하는 것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정훈 교수 얘기한 것처럼 선전이 아닌 이제 다른 중국 내 지역이라든지 평양으로 가게 되면 아마 뭐 제일 좋겠죠. 일단 어쨌든 그러면 사실 이제 선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립지대를 생각한다면 몽골이 제일 가까운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 내 다른 지역은 아마도 중국 때문에 조금 민정훈 교수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조금 뭔가 좀 고려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평양은 괜찮겠죠. 평양으로 가게 되면 아마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점이 중간 선거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중간 선거 이전으로 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일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 내 이 에이펙 개최 장소인 선전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민정훈 교수 얘기한 것처럼 제일 좋은 장소는 평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산 갈마 정도 이 정도만 가더라도 아마 뭐 세기의 어떤 회담 뭐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선거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리고 중간 선거에는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란 전쟁이 상당히 미국 내 물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필요한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북한 이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탁월한 정치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벌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특히 미국 언론도 헤드라인에 어떤 북한 문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경제적 압박을 최대 규모로 하겠다 이러면서 군사적 수단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지속이 되면 그렇다면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간 선거에 대한 이란 전쟁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네. 자, 이렇게 북미 회동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코리아 패싱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냐 그러면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뭐 한국 정부에 대한 의도적인 패싱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또 하나는 그러면 한국 정부가 뭔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패싱이 맞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그 직무수행 스타일을 보면 이거 우리한테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그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패싱한 것은 다반사였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번 건을 보게 되면 우리를 패싱한 게 아니라 미국 내의 자기 참모들까지도 미국 내 국방부 관료들까지 그리고 장군들까지도 다 패싱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후에 통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부나 국무부 관리들 그리고 이 사령관들을 패싱하지 않았다면 한미 연합 연습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2주간의 계획으로 조율됐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면 애초부터 1주만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의도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정부에 대한 패싱 논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제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만약에 이런 정말로 이게 패싱이라 하더라도 그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쿠팡 사태나 이런 우리 국익을 해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일개 기업 때문에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이런 지금 여기에서 패싱 논란은 그다지 제가 볼 땐 건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의 어떤 중요한 계기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훈련이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리아 패싱 얘기로 나오지만 정원 교수 말씀인 것처럼 미 국방부도 패싱을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당혹스러웠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주목해 볼 건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일기 때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당혹스러운 결정이 나왔을 때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반대가 나오는 말들이 행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고, 참모들도 그런 막강한 영향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행정부 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북미 대화를 재개하거나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1부, 2부 훈련에서 대북 반격하는 2부가 삭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취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그런 상호 연습은 검증은 1부 때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 전환을 하고 있는데 거의 2단계가 마무리됐고요. 거의 3단계는 정치적인 그런 합의가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목소리를 따르는 헬그스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험을 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결정하면 미국 군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해프닝이 보여주는 그 일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작권 환수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그러한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주요 의제로 다뤄질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일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종전에 대한 다자적인 논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종전 선언의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종전 선언이라기보다는
종전을 위한 다자간 논의,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전협정은 엄연히 이제 국제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북한이 참여하는 종전 논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왕이 부장이 방문하는 동안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연합훈련 축소 논의 지시도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장의 이 방한이 이런 논의에 어떤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이제 그 중국 쪽 인사들을 쭉 만나보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논의가 오가는 이 시점에서 중국은 어쨌든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